집에 왜 구두쇠 이렇게 큰 영감은 우물을 커다란 우물을 만들어? 만들었습니다. 다 이유가 과연 이 있어서 속에 그러는 무엇을 것이다. 감추고 말도 안 있을까요? 돼. 한국 야단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정조 임금이 즉위하신 지 얼마 되지 않던 해였습니다. 전라도 남평 고을에는 동전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고개를 번쩍 드는 노인이 하나 살고 있었지요. 이름은 맹치복, 나이 50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맹치복을 본명으로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을 어귀에서 저작거리까지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를 부르는 이름은 하나였지요. 쇠전 영감. 엽전 한 잎이라도 손에 쥐면 절대 놓는 법이 없다 하여 붙은 별명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영감이 잠을 잘 때에도 엽전 꾸러미를 품에 안고 잔다고도 했고, 또 누군가는 그 영감집 마당을 파면 항아리째 묻어놓은 돈이 쏟아질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가을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맹치복은 마당에 멍석을 펴고 콩을 말리고 있었지요. 누렇게 잘 여문 콩알들이 햇살을 받아 윤기를 내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콩 한 톨이 대굴대굴 멍석 밖으로 굴러갔습니다. 맹치복은 그 콩알 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굽혀 흙 묻은 콩을 집어 올리더니 손바닥으로 탁탁 털어 입에 넣으려 했지요. 그 모습을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지켜보던 머슴 복동이 깡총 뛰어내리며 제 할 말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콩 한 톨을 심으면 가을에 한 대박은 너끈히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지요. 맹치복은 씹으려던 입을 멈추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복동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콩 한 톨은 한 톨로 끝나지만 씨앗 한 톨은 한 대박이 될 수 있다는 이치를 모를 맹치복이 아니었습니다. 복동은 영감이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자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늘 한 푼이라도 아까워하는 영감이 제 말에 고분고분한 적이 언제 있었던가 싶었기 때문이지요. 맹치복은 그 콩알을 조심스레 종지 안에 올려놓으며 씨앗은 남겨두는 것이 옳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복동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지요. 먹으려다 만 콩알 하나에도 저리 진지한 영감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복동은 나이 30, 입이 빠르고 발이 가벼운 사내였습니다. 남평 고을 사람들 가운데 맹치복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았지요. 저작거리 장사치도 이웃 농군도 심지어 면회 아점마저도 쇠전 영감 앞에서는 괜히 말을 아끼곤 했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영감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찔리면 그날 하루가 불편해지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복동만은 달랐습니다. 영감의 허리춤을 붙잡고 늘어지기도 하고 대뜸 반찬 타령을 하기도 했지요. 오늘은 국이 너무 짜다. 어제는 또 너무 싱겁다. 그렇게 끝도 없이 투덜거려도 맹치복은 복동을 내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정하게 받아주는 것도 아니었지요. 소금을 아끼려고 물을 탔더니 싱겁다 하고 소금을 넣으면 짜다 하니 그럼 굶으라는 식이었습니다. 복동이 진짜 굶겠다고 하면 그건 또 안 된다며 퉁을 놓았지요. 이 둘의 묘한 사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우물을 팔 때의 일이었습니다. 맹치복이 집터에 우물을 파겠다며 일꾼들을 불러 모았을 때 일꾼들은 처음에야 신이 나서 삽을 들었지요. 그런데 한 기를 파고 두 기를 파고 세 기를 파도 맹치복은 멈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꾼 중 가장 나이 많은 사내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영감님, 이 정도면 넉넉합니다. 이보다 더 파면 되레 물줄기가 엇나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맹치복의 얼굴이 단번에 험악해졌습니다. 품삯을 받고 일하는 놈이 왜 제 마음대로 깊이를 정하느냐며 버럭 호통을 쳤지요. 삭을 주는 사람이 파라 하면 파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지 언제부터 일꾼이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일꾼들은 기가 죽어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요. 저 구두쇠 영감이 돈은 한 푼도 더 안 쓰면서 왜 우물만은 저리 깊이 파려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집이라며 수근수근 불만이 터져나오려는 참이었지요. 그때 복동이 슬쩍 일꾼들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복동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일꾼들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렸지요. 그냥 두시라고 저 구두쇠 영감이 삭슬 넉넉히 쳐준다는데 왜들 그리 야단이냐고 말했습니다. 깊이 파면 팔수록 품삯이 올라가는 것이니 오히려 좋은 것 아니냐며 괜히 말대꾸했다가 영감 심기 건드리면 삭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입 다물고 파기나 하라고 눈짓을 했지요. 일꾼들은 복동의 말에 그것도 그렇다 싶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맹치복은 복동이 제 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 못했지만 일꾼들이 군소리 없이 다시 땅을 파기 시작하자 그제야 인상을 풀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이 둘을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촐랑대는 머슴은 대체 어떻게 저 무서운 영감과 한 지붕 아래 붙어 사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맹치복의 집은 기와를 얹은 제법 번듯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기와 지붕도 대청마루도 아니었지요. 마당 한가운데 자리 잡은 깊고 넓은 우물이었습니다. 이 우물에는 남평고을에서 꽤나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고 있었지요. 맹치복이 이 집을 지을 때 방보다도 부엌보다도 심지어 기둥을 세우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우물을 판 것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복동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영감에게 따졌었지요. 집을 짓기도 전에 우물부터 파면 돈이 더 드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터를 다지고 집을 올린 뒤에 우물을 파는 것이 순서에도 맞고 품삯도 아낄 수 있을 터인데 엽전 한 입도 아까워하는 영감이 왜 굳이 빈 터에 우물부터 파느냐고 투덜거렸지요. 맹치복은 복동의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물은 먼저 있어야 한다. 그 한마디만 툭 내뱉었을 뿐이지요. 복동은 더 묻고 싶었지만 영감의 눈빛이 그 이상의 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반찬이 짜니 싱거우니 하며 거리낌 없이 입을 놀리던 복동이었건만 그 순간만큼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마치 그 짧은 한마디 안에 무엇인가 단단하고 무거운 것이 들어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맹치복의 집은 우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집이 우물을 품은 것이 아니라 우물이 집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지요. 도르래를 걸고 돌을 쌓아 올려 단단하게 마감한 그 우물은 해가 바뀌어도 물이 줄지 않았고 가뭄이 들어도 바닥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맹치복의 우물 이야기는 고을 사람들의 좋은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저작거리 주막에 사내들이 모여 앉으면 어김없이 쇠전 영감 이야기가 나왔지요. 누군가는 그 우물이 마르지 않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귀신이 붙은 것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쇠전 영감이 우물에 돈을 씻어서 넣어두는 것이라며 킬킬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낙네들 사이에서도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저 영감은 우물물도 아껴서 빨래 한 번 안 한다느니 우물에 빠진 동전을 건지려고 밤마다 두레박을 내린다느니 하나같이 맹치복을 깎아내리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맹치복은 그 소문들을 모를 리 없었지요. 저작거리를 지나갈 때면 등 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고 이웃집 담 너머로 쇠전 영감 어쩌고 하는 수군거림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러나 맹치복은 단 한 번도 발길을 멈추거나 고개를 돌리는 법이 없었지요. 들리지 않는 것인지 들려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인지 그저 제 갈 길만 묵묵히 걸을 뿐이었습니다. 복동만이 되신 분을 사귀지 못했지요. 주막 앞을 지나다 영감 흉을 보는 소리가 들리면 어김없이 끼어들어 한마디씩 쏘아붙이곤 했습니다. 우물은 물 나오는 데이지 돈 나오는 데가 아니라며 그리 궁금하면 직접 가서 두레박이나 내려보라고 소리를 높였지요.
사람들은 복동의 그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영감한테는 매일같이 투덜거리면서 남이 영감 흉을 보면 눈에 불을 켜는 저 머슴이 참으로 묘한 놈이라며 고개를 저었지요. 그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낮이면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앉는 듯했고 밤이 되어도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았지요. 논바닥은 갈라지고 우물마다 물이 줄어들어 고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맹치복의 우물만은 여전히 차고 넘쳤지요.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런 어느 밤이었습니다. 한밤중 고을 동쪽 끝자락에 있는 초가집에서 불길이 치솟았지요. 가뭄에 바짝 마른 지푸라기 지붕은 불쏘시개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람이라도 잠잠했더라면 그 한 채로 끝났을 것을 하필 그날따라 거센 바람이 불어와 불씨를 이 지붕 저 지붕으로 옮겨 놓았지요. 삽시간이었습니다. 한 채가 두 채가 되고 두 채가 네 채가 되더니 고을 한쪽이 시뻘건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 맨발로 뛰쳐나왔지요. 아이를 등에 업은 아낙네가 울부짖고 짐을 끌어안은 사내가 허둥지둥 뛰어다녔습니다. 고을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지요.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가뭄에 마른 우물에서는 두레박을 아무리 내려도 흙탕물 한 모금 건지기 어려웠지요. 사람들은 다리에 힘이 풀린 채 타오르는 제 집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누군가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지요. 쇠전 영감은 지금쯤 창고 문단속부터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제 곡간 하나 안 탈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그 영감의 행실을 보아왔으니 누구도 쇠전 영감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길이 고을 서쪽으로 번지기 시작하자 맹치복의 집 대문이 벌컥 열렸지요. 잠옷차림에 갓도 쓰지 않은 맹치복이 대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맹치복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동을 불렀지요. 도르래 줄을 풀고 우물을 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급하고 절박했던지 복동은 난생 처음 영감의 그런 모습을 보았지요. 복동은 지체 없이 뛰었습니다. 도르래에 걸린 줄을 풀고 두레박을 내리고 물을 길어 올렸지요. 맹치복은 대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불길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물을 퍼가라고, 다 들어오라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쇠전 영감이 제 집 대문을 열고 제 우물을 내어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그러나 불길은 사람의 의심 따위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맹치복의 마당으로 뛰어들었지요. 도르래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두레박이 올라가고 내려가기를 수백 번, 그 깊은 우물은 끝을 모르고 물을 내어 주었지요. 일꾼들이 투덜거리며 팠던 그 깊이가 이제야 제 쓸모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쉬지 않고 두레박을 돌렸습니다. 손바닥이 벗겨지고 팔이 떨려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맹치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감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직접 물동이를 들어 사람들에게 건넸지요. 오십 먹은 영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힘이었습니다. 밤새 우물물이 쏟아져 나갔고 불길은 조금씩 힘을 잃어갔습니다. 동이틀 무렵 마지막 불씨가 꺼졌지요. 사람들은 그제야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맹치복의 우물은 그 긴 밤 동안 단 한 번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잡혔지만 고을의 참상은 날이 밝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초가집 12채가 잿더미가 되었지요. 까맣게 탄 석가래와 무너진 토담 사이로 연기가 아직도 피어올랐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맨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타버린 제 집터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아낙네는 갈 곳이 없었고 늙은 호러미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떨고 있었지요.
남정네들은 이를 악물었지만 주먹을 쥔들 타버린 집이 다시 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누울 곳도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맹치복이 허리춤에서 열쇠꾸러미를 꺼내 들었지요. 쇠전 영감이 목숨보다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창고 열쇠라고 고을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바로 그 열쇠꾸러미였습니다. 맹치복은 아무 말 없이 창고 문을 열었지요. 그리고는 복동을 향해 쌀을 꺼내라고 했습니다. 행랑채를 비우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딸린 집은 안채로 드리라고 했지요.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우물을 열었을 때에도 놀랐지만 창고까지 여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지요. 평생 모은 재물이 쌓여 있을 그 창고를 콩 한 톨도 아까워하던 그 영감이 스스로 열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웅성거렸지요. 저 영감이 왜 저러느냐고, 무슨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맹치복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쌀가마를 옮기고 방을 내어주고 이불을 꺼내놓을 뿐이었지요. 맹치복은 마당에 큰 솥을 걸고 죽을 끓이게 했습니다. 쌀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자 고소한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지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은 그 무엇보다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죽을 받았지요. 그런데 맹치복은 죽을 나눠주면서도 여전히 맹치복이었습니다. 죽그릇을 건네며 남기면 내일은 없다고 퉁을 놓았지요. 한 그릇을 더 달라는 사내에게는 눈을 부라리며 다른 사람 목까지 먹을 셈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아이들이 죽을 흘리면 혀를 끌끌 찾고 아낙네가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이면 괜한 인사 말고 어서 먹으라며 손을 내저었지요. 인심을 쓰면서도 한마디 따뜻한 말은 못하는 것이 맹치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복동은 영감의 뒤에 서서 죽을 퍼 담는 일을 거들고 있었지요. 복동은 영감의 퉁명스러운 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입은 저리 사나워도 솥에 쌀을 퍼 넣을 때는 한 줌 더 넉넉히 넣는 것을 복동은 놓치지 않았지요. 복동은 슬쩍 국자를 깊이 넣어 한 숟갈씩 더 넉넉하게 퍼 담았습니다. 맹치복이 그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나 영감은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지요. 복동은 씩 웃으며 국자를 더 깊이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영감도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둘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영감이 고개를 돌리면 그것이 곧 허락이라는 것을 복동은 오랜 세월 함께 살며 배운 터였지요. 죽을 다 먹은 아이들의 볼이 발그레해지고 떨던 노인의 손이 가라앉았습니다. 마당 가득했던 울음소리는 어느새 잦아들었지요. 맹치복은 그 모습을 힐끗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눈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는 영감 본인만이 알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도 맹치복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죽을 끓이고 낮이면 집 잃은 사람들의 잠자리를 살피고 저녁이면 아이들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물론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입에서는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걷어차는 아이에게는 이불값이 얼마인 줄 아느냐고 눈을 흘겼고 마루에 물을 엎지른 사내에게는 한 바가지 물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호통을 쳤지요. 그러면서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솥에 불을 지피고 쌀가마를 열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 따로 노는 사람도 없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차츰 의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째 제 곳간을 열어 남의 끼니를 챙기는 것이 도무지 쇠전 영감답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감이 저러는 데에는 분명 속셈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돌았지요.
나중에 쌀값을 배로 받아 낼 것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집 잃은 사람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꿍꿍이가 아니겠느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짜로 베푸는 인심은 세상에 없다며 구두쇠가 갑자기 인심을 쓰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법이라고 고개를 주걱거렸지요. 맹치복은 여전히 그런 말들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영감의 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요. 다만 해명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해명할 말 자체가 없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에 둘러앉아 죽을 먹던 사람들 사이에서 또다시 영감의 속셈을 의심하는 말이 흘러나왔지요. 그때 줄곧 묵묵히 죽을 퍼 나르던 복동이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복동의 얼굴에서 평소에 능글맞은 웃음기가 사라져 있었지요.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복동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지요. 죽그릇을 든 채 멈춘 사내, 아이를 무릎에 앉힌 아낙네, 지팡이를 짚은 노인까지 모두가 복동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입을 열었지요. 영감도 불난집 사람이라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추었지요. 죽을 뜨던 숟가락이 그릇 안에서 멈추었고 수근거리던 입들이 일제히 닫혔습니다. 복동의 그 한마디가 무슨 뜻인지 곧바로 알아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복동은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영감의 속셈을 의심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평소 영감의 행실을 보아 온 사람들이니 그럴 만도 하다고 했지요. 그러나 영감이 왜 저러는지를 알려면 20년 전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지요. 20년 전이라면 맹치복이 남평에 오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 중 영감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영감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 고을에 터를 잡았는지 아무도 물은 적이 없었고 영감 역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복동의 입술이 잠시 떨렸지요. 평소에는 영감 앞에서 거침없이 입을 놀리던 복동이었건만 이 이야기만은 쉽게 꺼낼 수 있는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복동은 한 번 깊이 숨을 들이쉬고는 고을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20년 전 전라도 남원이었습니다. 그때의 맹치복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사람이었지요. 30 먹은 젊은 사내였고 아내가 있었고 막 돌을 넘긴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굶지 않을 만큼의 살림이 있었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지요. 그의 여름도 몹시 가물었습니다. 논바닥이 갈라지고 우물이 마르고 고을 전체가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밤 마을 끝자락 헛간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지요. 가뭄에 말라빠진 초가지붕은 불이 옮겨 붙기가 무섭게 활활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퍼 나르려 했지만 우물이란 우물은 모조리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두레박을 내려도 올라오는 것은 진흙뿐이었습니다. 맹치복의 집에도 불이 옮겨 붙었지요. 맹치복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안채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불기둥이 길을 막았습니다. 이웃 사내 둘이 맹치복의 팔을 붙잡고 끌어냈지요. 맹치복은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놓으라고 안에 사람이 있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사내들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맹치복의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지요. 아내와 어린 아들은 끝내 불 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물 한 바가지만 있었더라면, 우물이 마르지 않았더라면 그 불길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날 밤 남원 고을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맹치복은 까맣게 탄 집터 앞에 주저앉아 사흘을 꼼짝하지 않았지요. 먹지도 마시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검게 그을린 땅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지요.
복동은 그 이야기를 하며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마당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지요. 복동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복동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맹치복의 과거가 저토록 참혹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건만 복동의 얼굴을 보니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복동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날 밤 불길 속에서 울던 아이가 하나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맹치복의 아들이 아닌 이웃집 아이였지요. 겨우 10살, 아비도 어미도 없이 홀로 이웃집에 얹혀 살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다가 지붕이 타는 냄새에 눈을 떴지요. 방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마당이 불바다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지요. 그저 무섭다고 뜨겁다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 아이를 지나가던 누군가가 품에 안고 뛰어나왔지요. 아이는 살았지만 아이를 거두어 주던 이웃집 노부부는 불 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복동은 거기까지 말하고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지요. 그리고는 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이라고 했지요.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매일같이 영감 곁에서 촐랑거리던 저 머슴이 20년 전 그 불바다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였다는 것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복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이었다고, 도망칠 줄도 모르고 울기만 하던 겁쟁이였다고 했지요. 맹치복도 남의 손에 이끌려 간신히 살아났고 자신도 누군가의 품에 안겨 겨우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같은 불길 속에서 같은 밤에 둘 다 모든 것을 잃었지요. 맹치복은 아내와 아들을, 복동은 자신을 거두어 주던 유일한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둘 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었지요. 불이 난 지 며칠이 지났지만 남원 고을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갈 곳이 있는 사람은 친척을 찾아 떠났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빈 절간이나 주막처마 밑에 몸을 의지했습니다. 저마다 제 한 몸 건사하기에도 벅찬 때였지요. 복동은 그 혼란 속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원래부터 천혜고아였으니 불이 나기 전에도 돌봐주는 이가 이웃집 노부부뿐이었는데 그마저 잃고 나니 세상에 복동을 부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지요. 10살배기 아이는 타다 남은 석가래 옆에 쪼그리고 앉아 며칠째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맹치복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흔적마저 제가 되어버린 집터 앞에 사흘째 앉아 있었지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누가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으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사람의 모습이었지요. 그런 맹치복이 나흘째 되는 날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맹치복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터를 걸었지요.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습니다. 그러다 타다 남은 석가래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아이 하나를 보았지요. 복동이었습니다. 아이는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눈만 멀뚱멀뚱 빛내고 있었지요. 배가 고픈지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며칠째 씻지 못한 몸에서는 연기 냄새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울지 않았지요. 울 힘마저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맹치복은 한참을 그 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그리고는 같이 살자 그 한마디를 툭 내뱉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어디서 왔느냐,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지도 등을 토닥이지도 않았지요. 그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을 뿐이었습니다. 복동은 멍하니 맹치복의 등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뒤를 따랐지요. 그날 이후 복동은 맹치복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남원을 떠난 맹치복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남편 고을의 털을 잡은 뒤로 맹치복은 미친 듯이 돈을 모았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했고 한 푼이 생기면 두 푼을 아꼈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셋이면 둘로 줄이고 집신이 달아 발바닥이 보여도 새 것을 사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런 맹치복을 보며 수전노라 손가락질했지만 맹치복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맹치복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물을 파는 것이었지요. 그 깊은 우물 일꾼들이 이 정도면 넉넉하다고 했는데도 더 파라며 호통을 치던 그 우물은 20년 전 남원의 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른 우물에서 진흙만 올라오던 그 밤, 두레박을 아무리 내려도 물 한 모금 건지지 못하던 그 밤이 맹치복의 가슴에 불로 새겨져 있었지요. 창고를 단단히 지은 것도 쌀을 넉넉히 채워둔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다시는 물이 없어 사람을 잃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었지요. 다시는 불 앞에서 맨손으로 발만 구르는 일을 겪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복동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영감이 콩 한 톨을 주워 입에 넣으려다 씨앗이라며 종지에 올려놓던 그 모습도 소금 한 줌을 아끼면서도 솥에 쌀을 퍼 넣을 때만은 한 줌을 더 넣던 그 손길도 모두 같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끼는 것은 인색해서가 아니었지요. 다시는 없어서 못 쓰는 일을 당하지 않으려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사람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복동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영감이 구두쇠가 된 것은 돈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없던 그 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밤이 20년이 지나도록 영감의 잠을 깨우고 있었다고 했지요. 마당에 앉은 사람들 가운데 고개를 숙이는 이가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복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며 복동이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자신도 영감을 닮아 돈을 꽤 모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복동을 바라보았지요. 날마다 밥 타령에 반찬 타령을 하던 저 머슴이 영감 뒤에서 국자를 슬쩍 깊이 넣어 한 숟갈 더 퍼주던 저 인심 좋은 머슴이 돈을 모았다니 선뜻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복동은 영감이 가르쳐준 것이라고 했지요. 맹치복이 복동을 앉혀놓고 직접 가르침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동은 20년을 영감 곁에서 살며 눈으로 배웠지요. 콩 한 톨도 허투루 버리지 않는 것, 한 푼을 벌면 반 푼은 남겨두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를 배웠습니다. 아끼되 써야 할 때는 쓰라는 것이었지요. 복동은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써야 할 때라고. 자신의 돈도 보태어 집 잃은 사람들의 살림을 다시 세우는 데 쓰겠다고 했지요. 마당에 또 한 번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수근거리며 영감의 속셈을 의심하던 바로 그 입들이 이제는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복동은 눈물을 훔치고는 다시 특유의 능글맞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지요. 영감은 구두쇠가 아니라고 불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아낀 것이 아니라 물을 아낀 것이라고, 쌀을 쌓아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쌓아둔 것이라고 했지요. 20년 전 그 밤, 물 한 바가지가 없어 아내와 아들을 잃은 사람이 미친 듯이 우물을 파고 창고를 채운 것이 과연 인색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지요. 복동은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구두쇠는 돈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지요. 눈앞에서 불이 나는데 제 곳간 걱정부터 하는 사람, 남이 굶는데 제 밥그릇만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구두쇠라고 했습니다. 영감은 대문을 열었지요. 우물을 열었지요. 창고를 열었지요. 20년 동안 이를 악물고 모은 것들을 단 하룻밤 만에 열어젖혔습니다. 그것이 과연 구두쇠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복동은 물었지요. 고개를 숙인 사람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쇠전 영감이라 놀리고 속셈이 있을 것이라 의심하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진 것이지요.
복동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영감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은 부엌에서 내일 아침 죽에 넣을 쌀을 세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한 사람 목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머릿수를 꼼꼼히 세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 무렵 부엌에서 맹치복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쌀자루가 들려 있었지요. 복동의 말대로 내일 아침 죽에 넣을 쌀을 헤아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맹치복도 느꼈지요. 사람들의 눈이 붉어져 있었고 평소와 달리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맹치복은 무슨 일이냐는 듯 눈을 가늘게 떴지요. 복동은 고개를 돌렸고 사람들은 차마 영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등 뒤에서 킥킥거리며 흉을 보던 사람들이었지요. 그 사실이 새삼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한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맹치복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리고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그동안 영감의 마음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린 것이 죄송하다고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맹치복의 얼굴이 불편해졌지요. 이런 것을 가장 못 견디는 사람이 맹치복이었습니다. 어색한 감사도 거창한 사과도 맹치복에게는 콩 한 톨 줍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지요. 맹치복은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불난집은 다 같은 법이라고 일어나라고 했지요. 그 짧은 한마디 안에 2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원에서 모든 것을 잃은 밤, 잿더미 앞에 주저앉아 사흘을 보낸 그 시간, 타다 남은 석가래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어린 복동을 처음 보았던 그 순간이 모두 그 한마디 속에 들어 있었지요. 불난집 사람의 마음은 불난집 사람이 가장 잘 안다는 것, 맹치복은 그것을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맹치복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고개를 돌리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죽을 끓이려면 아궁이에 불부터 지펴야 한다며 중얼거리는 소리만 등 뒤로 남았지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고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맹치복의 도움을 받아 하나둘 살림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지요. 사내들은 서로의 집짓기를 거들었고 아낙네들은 품앗이로 끼니를 나누었습니다. 맹치복이 내어준 쌀과 복동이 보탠 돈이 마중물이 되어 고을 전체가 조금씩 일어서고 있었지요. 더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입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쇠전영감이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맹치복의 집 앞을 지나던 아이들이 우물영감이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불난밤에 마르지 않던 그 우물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르니 어른들도 따라 불렀지요. 주막에서도 장터에서도 논두렁에서도 쇠전 영감 대신 우물 영감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깨를 으쓱거렸지요. 쇠전보다 물전이 훨씬 낫지 않느냐며 제가 지은 별명도 아닌 것을 마치 제 공인 양 우쭐거렸습니다. 맹치복은 그런 복동을 보며 시끄럽다고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별명이 바뀐들 달라질 것이 무엇냐며 괜한 소리 말고 마당이나 쓸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영감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복동은 놓치지 않았지요. 복동은 빗자루를 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복동이었기에 영감의 그 작은 입꼬리 하나가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불에 탄 초가집들은 새 지붕을 얹었고 무너진 토담은 다시 쌓아 올려졌지요. 고을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고 어떤 곳은 오히려 전보다 더 나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웃끼리 담 너머로 음식을 건네는 일이 잦아졌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인사가 자연스러워졌지요. 맹치복의 우물은 여전히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한겨울 땅이 꽁꽁 얼어붙어도 그 깊은 우물은 변함없이 맑은 물을 내어주었지요.
이제는 고을 사람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맹치복의 대문을 드나들며 물을 길어 갔습니다. 맹치복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한 번도 대문을 닫은 적이 없었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맹치복은 마당에 멍석을 펴고 콩을 말리고 있었지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콩 한 톨이 멍석 밖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지요. 맹치복이 허리를 굽혀 그 콩알을 집어들었습니다. 복동이 마루 끝에 걸터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20년 전 그때처럼 콩을 심자고 했습니다. 맹치복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많이 나누려면 많이 길러야 한다고 했지요. 복동은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심으랬다고 진짜 심겠다는 영감님이 웃겼고 콩 한 톨을 아끼던 영감이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아니, 어쩌면 맹치복은 처음부터 나누기 위해 아끼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우물은 오늘도 고요히 물을 품고 있었지요. 깊이 파두었기에 마르지 않았고 마르지 않았기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옛말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요. 미리 대비하면 근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맹치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지요. 아끼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인색한 사람은 마음을 닫는 사람이지요. 마음이 열리면 우물도 창고도 사람도 마르지 않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